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랍니다. 제 본가는 부산인데 제가 취업을 하면서 홀로 서울살이를 20대부터 쭉 했거든요. 세월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던 사투리도 고쳐지고 낯설기만 하던 서울이 편해진 거 있죠?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인생에 큰 굴곡이 없던 제게 결혼은 너무 큰 굴곡이 되어버렸고 제게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해요.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저는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던 친정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자 동네로 불리는 곳에서 살았었죠. 그렇다 보니 돈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기에 딱히 어려움을 겪어볼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학생 신분이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으로 가길 원했으나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로 문제도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늘 그렇듯 부모님은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던 디자이너가 되어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20살에 바로 서울 상경을 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서러웠어요. 제 손으로 음식 한 번을 해먹어 본 적이 없어서 라면 물도 제대로 못 맞추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면 하거든요. 어차피 오랜 세월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징징거리면서 친정엄마만 그리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한식을 배우러 다녔고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음식들은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었고 제가 잘 모르는 음식이 있을 때 검색을 해서 레시피를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단하다고 하셨죠. 음식을 해먹기 위해 자격증까지 따냐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거긴 한데 막상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은근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어서 흥미롭게 했었죠. 이외에도 살림하는 것들 하나하나 제가 알아보고 찾아내가며 그렇게 제 삶을 살았어요. 원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 걱정되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홀로 올라오실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빠께서는 우선 두고 보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해낼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믿어주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제가 한심한 제 자신을 버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업을 하고서는 내내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20대 중반에 걸쳐 만난 남편과는 제법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의 연애는 조금 애들 사랑놀이 같았다면 말이죠. 전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나이대에 걸맞는 성숙한 연애를 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과 3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당연히 결혼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30살이 되면 하자고 늘 그렇게 말을 했었죠. 30살이 다가올 때쯤 이제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모은 돈은 어느 정도 있고 집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건지 독립을 완벽히 한 건지와 빚은 없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오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실까요? 우리가 30살쯤 결혼하기로 했고 그 나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현재까지 모은 돈이나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공유하고 집에 따로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독립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 아, 그치. 당연히 공유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긴 하네.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어.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는 건데 내가 말 꺼냈으니 나부터 할게. 나는 내 앞으로 30평대 아파트 부산에 하나 있고 모은 돈은 1억 6천 있어. 그리고 빚은 따로 없고 집에 들어가는 돈도 아예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했어. 당신은? 아니, 당신 돈 정말 잘 모았네? 그리고 집도 있었어? 아빠가 주신 건데 그거 세받는 것도 있고 버는 것도 있었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모은 것도 아니지. 내가 잘 쓰기도 하니까. 내가 말하면 당신 실망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애초에 서로 능력 보고 만난 것도 아닌데 뭐 상황을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결혼 준비를 하지. 그래. 그럼 나는 모아놓은 돈은 여기 보이겠지만 4천만 원 정도고 집에 들어가는 돈은 따로 없긴 한데 가끔 엄마 용돈 드릴 때 있긴 하고 빚은 8천만 원 있어. 어?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빚이 왜 8천이나 있어? 아, 내가 철없을 때 차를 무리하게 할부로 샀는데 그거 아직 갚고 있거든. 실망했지. 솔직히 실망스럽긴 하네.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4천만 원 뿐이고 빚이 배로 있다고 하니까 막막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자. 저는 이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저보다 한 살 많은 걸 다 떠나서 평소에 경제관념이 완전 바뀐 사람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 또래에 비해서 저는 저축을 많이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물론 아빠께서 주신 도움도 있고 하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워낙에 남편이 연애할 때 내내 우리 나이쯤 되면 1억은 돈도 아니다. 당연히 모아야 한다.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참 부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더 열심히 저축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혹여나 저를 철없이 느낄까 봐서요. 그러나 이건 완전 다른 결말이었고 당황스러움에 집에 가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빚이 8천이면 솔직히 지금 모은 돈이 4천이라고 해도 결국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이 상황에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싶었어요. 그치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철없을 때 저지른 실수라고 솔직히 말해주고 갚아나가고 있는 남편에게 쓴소리만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복잡한 여러 생각을 하고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내가 그날 얘기하고 생각을 해봤거든. 다 빼고 우선 빚 있는 것부터 빨리 떨궈내. 그럼 오빠는 돈 한 푼 없이 빚 4천만 원이 남는 거야. 그치? 오빠는 빚이 절반으로라도 떨궈져야 부담이 덜하니까 우선 그렇게 하고 결혼 비용이나 이런 걸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보자. 그리고 당장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준비하는 걸로 하고 집은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난 솔직히 제일 실망한 건 내내 나한테 경제관념 어쩌고 막 그랬으면서 실상은 이랬다는 게 뭔가 날 속인 것 같아서 그게 싫고 그 모습이 실망이었어. 2번 다시 나한테 허세 부리거나 거짓말 같은 건 하지 말아줘. 나 진짜 정말 싫어해. 그래 알겠어 진아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결국 남편과 저는 예정했던 것보다 1년 더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은 제가 구했고 식장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가 있는 돈을 다 쓰지 않는 정도로 적당히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경제권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경제관념이 부족해 보였고 불안했습니다. 이때가 남편이 빚이 1,000 얼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대신 갚아줄 수 있었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배웠기에 냅뒀어요. 남편이 급여를 받으면 제게 전액을 입금하고 서로 의심의 씨앗이 생기지 않는 게 좋으니 급여를 받은 전액이 찍힌 잔액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급여가 오를 수 있고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물론 그런 보너스까지 제가 다 강압적으로 관리를 한 건 아니었으나 이렇게 딱 잡아둬야 습관이 생기겠다 싶었어요. 남편 역시 불만 없이 따라줬고 그렇게 해준 만큼 저 역시 출처를 10원 하나까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각자 급여에서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쓰든 터치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은 용돈을 빼고 빚 갚는 것 빼고 모으게 했습니다. 저축하는 것도 사람이 습관이 돼야 하는 거지 안 그럼 정말 못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한 건 사실이었으나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 시무가 걸리기도 했고 남편의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옛딸린 이혼녀가 될 바에는 그냥 이혼녀가 되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상황이 생긴다면 말이죠. 처음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모는 굉장히 불편해하며 제가 막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 호주머니를 딱 쥐어잡고 살려고 하니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어? 그거 보고 배워서 그런 거냐? 요즘은 각자 관리하지 너처럼 남편 돈 쥐고 흔들지 않아.
그렇죠. 그럼 서로 편하고 너무 좋겠죠. 저 역시 그걸 바랬어요, 어머님. 그런데 이 사람 경제관념이 너무 부족해서 당장 빚 갚는 것도 더 빨리 갚을 걸 여태 질질 끌었던 거고 모은 돈 하나 없이 저랑 결혼한 거잖아요.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당장 힘들어도 저지른 게 있으니 참고 버텨야죠. 그래야 사람답게 살지 않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내 아들이 지금은 사람답지 않다는 거냐? 지금 사는 게 사람답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법만큼 누리지도 못하고 족족 빚 갚고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습관이 길러져야 저도 믿고 넘겨주죠. 그게 아니면 전 절대 그 사람한테 돈 못 줘요.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가 합의하에 결정한 거고 어머님이 막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세요. 아이고, 그래. 아주 너 잘났다, 잘났어. 지가 시집 올 때 타 있다 이거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런 걸로 생색낼 거였으면 진작에 냈겠죠. 다만 저희 부부 일에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모는 저를 딱 초장에 잡으려고 했지만 전 더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말대답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따박따박 말을 했던 이유가 남편을 휘어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제가 시모에게까지 수그리게 되면 답이 없다 싶었어요. 시모가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싫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남편이 가끔 주던 용돈을 아예 못 받게 된 것 때문에 제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였는데 전 그걸 알기에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시모와 남편을 휘어잡느라 결혼 생활이 그닥 즐겁지는 않았어요. 뭔가 기빨리기도 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잘 다니다가 잠깐 휴직을 한 기간이 있었어요. 이직 준비를 하면서 뭔가 준비할 게 있어서 4개월 정도를 쉬었었죠. 그런데 이 4개월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걸 알고서부터 시모가 자주 오셨고 점심 먹자 하기도 하고 저녁 먹자 하기도 했어요. 이 말인즉슨 본인이 지금 갈 거니까 밥을 차려라는 말이었죠. 한두 번이야 차려줄 수 있는데 일주일에 거의 3-4번씩 와서 저러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 한두 번 온 것도 아니면서 매번 새롭다면서 별 핑계로 저희 집을 많이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상을 차리고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딱 이상함을 감지했던 순간이 제가 시모가 왔다 가고 다음날에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 드레스룸에 가서 평소에 애정하던 시계를 차려고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결벽증까지는 아닌데 물건 쓰면 제 물건을 무조건 제자리에 두거든요. 특히 고가라면 말이죠.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잘 잃어버려서 꼭 그러는 편이라 절대 없을 리가 없는데 없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것들은 찾는 게 몇 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먹거리, 팔찌,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시모뿐인데 의심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유달리 드레스룸이 예쁘다면서 대단하다면서 자주 들여다보던 사람인데 말이죠. 어이가 없었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잡아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괜히 색안경 끼고 보지 말자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 시모가 집에 오면 행동을 조금 유심히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역시나 며칠 뒤 또 시모는 집으로 왔고 딱 현장을 잡아야지 하는 순간에 하필 집에 누가 와서 얘기하느라고 못 받고 시모가 혼자 있게 되었죠. 근데 현관문에 나가서 얘기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시모가 막 급히 안방에서 나오더니 어색한 말투로 말했죠. 저기 뭐야, 저거 이불이 이쁘네. 저번에도 저거였냐?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저런 건 꾸미는 건 잘하는 것 같아. 어디 거니? 비싸? 아, 네. 안방에 계셨어요? 아니 잠깐 슬쩍 본 거야. 내가 니네들 침실에 뭐하러 들어가 있겠어. 아, 근데 내가 약속 있는 걸 깜빡했더라. 어쩌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식사하신다고 해서 다 차렸는데 가신다고요? 깜빡했어. 내 나이가 되면 다 그래. 가볼게. 시모의 당황스러움에 저는 뭔가 불길했어요. 너무 급하게 집을 나서길래 아무래도 이번에는 뭔가 대단한 거 훔친 건가 싶었습니다. 안방을 둘러보면서 대체 뭐지 생각을 해봤어요. 틀린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딱 그때 뭘 가져갔는지 알았습니다.
부부 침실에 있던 스피커인데 그게 조금 고가였어요. 근데 세상에 그걸 훔쳐갖고 제 화장품들을 가져간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매일같이 집에 오셔도 나 군소리 없이 식사 차려드렸고 며느리 노릇 다 했거든? 근데 어머님은 오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 앞뒤 다 자르고 뭔 소리야 뜬금없이. 내 주얼리의 시계부터 시작해서 쓰던 화장품에 침실에 있는 스피커까지 하다못해 컵에 그릇까지 자꾸 훔쳐가시던데 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넘길까 내가? 한두 푼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며느리 물건을 훔쳐가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당신 미쳤니 정말? 내가 진짜 다 그래 해주니까 만만해? 내 엄마를 지금 도둑 취급하는 거냐? 그래 너 정말 잘났고 부잣집 딸내미 호강은커녕 개고생만 시켜서 내가 아주 미안해 죽겠는데 엄마는 건들지 마. 진아야 선 좀 넘지 말라고. 막말로 너 증거 있어? 너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발끈할 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해봐. 당신이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다면 본인 입으로 실토하겠지. 그리고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좋게 말해서 다 돌려놓으시라고 해.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야. 전 이날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믿고 싶지 않겠죠. 본인 엄마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팩트인 걸 어쩌겠어요. 분명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할 거고 시모는 방방 뛰면서 난리를 치겠죠. 그치만 남편 말대로 증거 하나 없으니 저는 그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 쉬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뒀어요. 소리도 영상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소형 카메라 중에 녹음이 가능한 곳도 있다는데 아무래도 용량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 그렇게 사각지대 하나 없이 다 설치를 해둔 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모 도둑질을 잡으려고 설치한 건데 남편까지 잡아버린 거 있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주제도 모르고 이놈이 바람을 피고 있던 겁니다. 와, 정말 이건 예상에도 없던 일인데 이렇게 된 거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아주 몰살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집에 없으니 상간녀와 스피커로 아주 당당하게 통화하는 그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전 친정에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부산에 일주일 정도 있다 와야 한다고 아예 자리를 깔아줬어요. 그러다 시모는 본인을 도둑 취급하고 어딜 도망가냐고 방방 뛰었지만 제가 아주 급한 척 부산 다녀와서 얘기를 하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일주일간 정말 친정집에 갔고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정아빠 지인 중 변호인이 계셔서 도움을 받기로 했죠. 딱 그렇게 일주일 지내고 가봤더니 시모는 낮에 와서 정신없이 도둑질하고 있고 남편 놈은 아예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서 살림까지 차려놨더라고요. 전 이 영상을 변호사분께 바로 넘겼고 바로 상간소송, 이혼소송과 더불어 시모를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직전에 살던 집 TV에 도둑질하는 장면과 바람피는 모습들이 담긴 영상을 제가 손수 재능 낭비해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틀어두고 시모와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디서 거지 같은 개념 없는 놈 사랑이랍시고 받아줬더니 애미는 또 도둑년이네. 이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는 거야. 진짜 저것 좀 봐. 하다못해 냉장고에 있는 마스크팩까지 훔치셨어요, 어머님. 저게 얼마나 한다고. 진짜 지질이 궁상이다. 야, 민수야. 네 애미 마스크팩 하나 좀 사드려라. 오죽 갖고 싶었으면 며느리 집 냉장고를 털어서 팩까지 훔쳐가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도둑년? 나한테 한 소리야? 이게 위아래도 없나? 저 영상 조작한 거지? 난 절대 훔친 적 없어. 어디서 모함을 하고 있어? 엄마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지가 돈 좀 있으면 다야?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개무시하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뭐가 부족해서 며느리 물건을 훔치겠냐? 이 정도면 뻔뻔한 게 아니라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세요? 본인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닌가? 대박, 조작이래. 김숙희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그 나이 쳐드시고 도둑질이 웬 말이야. 어우, 나 범죄자 가까이에서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네. 전 그렇게 시모와 남편에게 시원한 복수를 해주고 남편 눈 짐을 확 던지며 쫓아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하면
본인이 손해라는 거 너무 잘 알았기에 빌고 또 빌고 매달렸죠. 그러면서 시모에게 제발 조용히 하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두 번 다시 안 그래. 저 여자 꽃뱀이야. 내가 홀린 거라고. 바로 정리하고 살게. 진짜 미안해. 엄마 일도 내가 대신 사과할게. 꽃뱀이고 나발이고 어디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을 만져? 당장 네 도둑 애미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1분 안에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이때 시모가 제 뺨을 치려고 하길래 손목 딱 잡아서 막아버리고 제가 뺨을 쳐버렸어요. 아니 꼴이 성질만 더러워서 감히 누구 얼굴에 손을 대?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 뒤로 이혼소송뿐 아니라 상간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아주 두둑하게 챙겼어요. 또한 시모에게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은 이혼하고 아예 돌싱의 삶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했던 건 사실인데 후회를 자꾸 하면 제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깨끗하게 잊으려 하고 생각나면 욕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